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매일 정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람을 키셔야 그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정부 대부업 진출 일본 겨냥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정부가 이번 9월 2일 날 햇살론 17을 출시하는데 이게 결국은 대부업을 겨냥한 상품이에요. 근데 또 뜯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대부업의 40%를 차지하는 일본 대부업계, 일본 자금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걸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정부가 햇살론을 그동안 많이 출시를 했어요. 당연히 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소외받고 고금리에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 만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고금리 대안 상품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거를 정부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번에 햇살론 17을 만든 겁니다. 금리가 연 17.9%,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상환이 3년에서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한도도 700만 원이고. 근데 또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냐. 근데 슬픈 얘기는요. 정부가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5%의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금융에서 금융권 이 뭐 복지 차원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누가 망해요? 당연히 시중은행, 제2금융권, 카드사, 캐피탈 뭐 이런 데들이 다 망해요. 정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금융권이나 이런 데 투자했던 외국인 자본들은 뭐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개방했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금융권은 개방은커녕 정부가 자꾸 인위적으로 여기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악영향이 발생이 돼요. 시장 경제를 자꾸 왜곡을 하니까. 그쵸?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절대 못하는 거고 신용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이 방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지만 결국은 전체 시장 경제, 이 금융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연금리가 이렇게 높은 고금리 상품을 국민한테 팔아치우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이제 원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대안 상품을 출시해요. 그런데 연 17.9%의 금리, 그리고 한 번에 700만 원까지 빌려준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민간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쉽게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 신용카드요. 대부업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금리 상품인 거예요, 결국은. 왜? 애초에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뒤에 내용을 더 읽어보자면 신청은 우리나라 이제 시중은행 영업점 그리고 전국의 서민금융통화지원센터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금융위가 올해는 2천억 원, 내년에는 5천억 원 규모로 시범을 운영하되 2021년부터는 연간 최대 1조 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이 총 50조에 가깝다고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1조를 굴린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왜곡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2% 정도만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핵심 이거죠. 왜 정부가 이렇게 진출을 했냐? 민간 대출과 정책 금융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 하락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대부업 소비자인데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연 24%에 달하는 대부업에 돈을 빌리겠어요? 아니면 최대한 이자를 싸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빌려주는 연 17.9%의 고금리 대출을 빌리겠어요? 당연히 정부 정책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대부업도 내가 돈을 더 빌려주려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더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햇살론 17로 출시하면서 대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일본계 자금을 건드린 게 아니냐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요거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정부가 대부업에 진출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뭐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을 압박을 한 번 더 가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4%입니다. 이 이상 금리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고금리예요. 그만큼 신용이 밀린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이걸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고금리 정책이 좋다고 판단을 당연히 못해요. 왜? 금리로 이 이자로 사람들이 돈을 내면 정작 내수, 시장 경제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여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자로 100만 원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 이자를 50만 원으로 줄여준다면 나머지 150만 원, 50만 원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 소득의 여유가 생기죠. 그쵸? 근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대부업에 정부가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을 압박해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정부가 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거가 여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일본계 자금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업에 이 일본 대부업이 어마어마하게 진출을 했어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거의 30%에서 40%가 일본 대부업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대부업에. 그리고 일본 대부업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니까 바로 어디를 진출했어요? 한국금융업, 정확하게는 제2금융권, 이 제2저축은행, 저축은행들의 이 일본 대부업계가 많이 진출했어요. 보면 이 OSB 저축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앤캐시가 워낙 유명하죠. 이게 뭘 샀어요? OK 저축은행, 저축은행을 아예 사버렸죠. 그 다음에 이 JT 캐피탈도 뭘 샀어요? 저축은행, 친해저축은행을 샀단 말이에요. 사나머니만 이상하게 신규로 저축은행에 진출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웃기게 됐죠. 왜? 이제 요걸 설명을 좀 길게 해볼 거예요. 이 대부업, 일본 대부업이 머리를 정말 잘 썼습니다. 왜 머리를 정말 잘 썼냐? 대부업은 원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못 빌려줘요. 그쵸? 내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때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2저축은행, 쉽게 얘기하면 저축은행은 자본금을 뻥튀기 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쓰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지급준비율을 예를 들어서 10%로 치면 내가 100만 원만 여기다가 자본금을 넣어놓으면 실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는 1000만 원이 돼요. 왜? 지급준비율 10%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만 은행에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900만 원이 뻥튀기가 된 거예요. 대부업이랑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대부업은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는데 저축은행이 돼버리면 1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을 뻥튀기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노다지가 된 거예요. 금융업이 왜 노다지가 됐냐? 자본금은 작은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뻥튀기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돈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일본 대부업이 정말 머리를 잘 썼어. 왜? 금융업으로 진출하면 뻥튀기를 해서 더욱더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돈놀이에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사나머니가 일본 대부업의 가장 큰 또 핵심이었는데 우리나라 대부업의 지금 1인자죠 거의. 근데 얘네는 전략 실수가 뭐였냐? 우리나라 그 저축은행이 무너졌을 때 인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이 어드밴테이지 엄청난 이득을 못 보고 대부업에서 계속 몰려 있다가 아예 이번에 대부업 장사가 안 되고 터키에서 전략적인 이 투자 실수가 있어서 영업을 지금 안 하고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나눠진 겁니다. 금융업에 진출한 대부업은 엄청나게 이윤을 보게 된 거고 반대로 금융업에 진출을 못한 일본 대부업은 대부업계에서 지금 힘들어진 상황. 그쵸? 이게 현재까지의 일본계 자금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다 설명을 했냐? 간단해요. 우리나라의
이 일본계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일본이 이번 무역 공격에 자금을 빼겠다라는 압박 시그널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우리나라 은행 그리고 대부업에 은근 많이 있어요. 최대 50조가 있다고 지금 이 언론들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계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면 충격이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 대부업 진출로 고금리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고 일본계 대부업의 이 영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밖에 없게 정부가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쵸? 쉽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계 자금이 진짜 돈놀이의 최강이에요. 그래서 OK저축은행을 샀을 때 앞으로 서비스가 금융당국이 뭐라 했냐? OK저축은행 이 금융권에 진출했으니까 너네 돈놀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대부업을 오히려 비중을 많이 줄여라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이 일본 대부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비스가 러시앤캐시를 어느 순간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된 거예요. 왜? OK저축은행을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돈을 뽑아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어디에다 많이 집중했어요? OK저축은행에 많이 집중했어요. 결국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결국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 이제 한번 여기 또 기사가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20일 금융당국에서 추정하기로는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최대 50조. 아까 말씀드렸죠, 50조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보면 중복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일본계 자금이 40조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일본계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보복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준비한다고 금융당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극단적인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나라 정부가 왜 대부업에 진출을 했는지 다 이제 껴맞춘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국 정부가 대부업을 진출한 게 결국은 뭐다?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얘기를 다 끝냈어요. 이제 마저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현 상황에서 대부업에서 거절당하는 국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맨 처음 명분이니까요. 근데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햇살론 17이라는 상품을 9월 2일 날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건 뭐냐? 영세 대부업은 이번 결정으로 이제 아예 하늘나라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뭔 말이냐? 영세 대부업도 있어요. 가장 큰 대부업들을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영세 대부업, 이제 영세하게 사무실 차리고 대부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예 점멸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정부가 이 부분을 이제 진출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당포 이런 데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일본 업체에 이 정부 차원에서 견제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부업의 30-40%가 일본계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 외교 문제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정부는 정책 확대로 이 부분을 해결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요. 이미 정부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제 이거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저축은행을 결국은 일본 대법에 파는 게 문제가 엄청난 거 아니었냐? 이걸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맞아요. 일본계 대부업에다가 우리나라 저축은행을 팔면 안 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이 저축은행을 살려는 세력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때 뭘 취했냐? 이 시중은행들한테 니네가 저축은행 사라고 압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나 우리나 신한이나 이런 데들이 정부 이 필요도 없는데 저축은행을 사버린 거예요. 그쵸? 왜냐면 시중은행은 이미 대출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금리 장사로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저축은행을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왜 들어갔겠어요?
압박을 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더 살 데가 없으니까 일본계들이 결국은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항상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꼭 알람을 키셔야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진짜 매번 말씀드린 대로요. 이상하다 내용이 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